크게 이루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은 용기가 아니다. 크게 실패할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다. 큰 성취는 큰 실패로부터 나오니까. 하와이 대저택.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답이 없는 문제들 앞에 마주한 분들, 그 분들 중에서도 실패하기 싫어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힘들고 답답한 분들, 마지막으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존경받는 미국의 경제학자죠. 러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기 싫어 선택하지 않는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없는 문제들이 그토록 불편한 데에는 미래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탓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성과 확실성을 갈구하지요. 더 많은 정보와 더 나은 전략으로 어둠의 빛을 비춰 답이 없는 문제에 대처해 보겠다는 충동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망상입니다. 차라리 어둠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박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둠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자신에게 아무리 냉철하게 말해봤자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만 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머리가 아무리 말해줘도 마음 한구석의 시커먼 구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제하는 면에서 보면 우리 머리는 도통 재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실패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으니 불안하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4가지 방법을 아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이 있다면 확실히 유리하다. 선택권이 있다는 건 무언가를 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재량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포스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포스는 배송비와 반품이 무료인 온라인 신발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배송이나 반품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는 다들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걸 신고 집 안을 걸어본 다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선택권을 가집니다. 어떤 신발이 보기에는 편한 것처럼 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5점 만점에 4.97이라는 높은 평점과 수천 개의 긍정적 리뷰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신어보기 전에는 저 신발이 과연 내 발에도 편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수수료 없이, 그것도 간편하게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꼭 사야 한다는 의무 없이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선택권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배송료가 없으니 여러분이 실수한 그 선택을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쇼핑이라는 과정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신발을 더 많이 사세요. 일단 사고 나서 발 편하고 마음에 드는 신발만 빼고 다 반품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옳은 선택일까 괴롭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신발이 좋다고 리뷰를 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인지, 발볼이 좁은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포스 사이트의 리뷰를 믿어도 될지 말지 정보를 수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택권으로 인해 우리는 구매는 더 늘리고 걱정은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선택권의 핵심은 뭐가 좋을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뭐가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벤처 캐피털도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최고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해도 10번 중에 7번은 삼진을 당합니다. 나중에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판명될 소위 유니콘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아마 10번 중 1번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유니콘 기업을 미리 알아내서 거기에만 집중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역시 답이 없는 문제 중 하나니까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이른바 대수의 법칙에 의존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대상의 수를 늘리면 확률이 결국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이지요. 투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3할 타자라면 3타석이 아니라 최소 10타석에는 들어서야 합니다. 즉,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하는 것이지요. 벤처 캐피털이 많은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투자처 중 어느 것이 홈런이 될지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잘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안 맞는 것은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기회를 소중히 붙잡으십시오.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큰 비용이 드는 일만 아니라면 이게 어떤 걸까 미리 알아내려고 골몰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도전을 해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헤매더라도 이것저것 해보는 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불가피한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찾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불빛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 쓰는 시간은 줄이는 것이지요. 2번째, 남들한테 좋은 게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행복도를 묻는 설문조사 문항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 열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와 무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그 신발이 얼마나 편한지는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훈련장이 아니라 내 훈련장에서 그 선수가 뛰는 것을 직접 보면 감독에게는 특히나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라면 시운전을 해보세요.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돌이킬 방법이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3번째, 매몰 비용은 매몰됐다. 여러분은 종종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직했는데 실수였더라고. 거기에 투자했는데 실수였어. 퇴직하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실수였어. 하지만 이 중에 진짜 실수는 없습니다. 실수란 올리브를 싫어하면서 올리브가 들어간 피자를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실수란 그 사람이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내가 바랐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하나의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실수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답이 없는 문제의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실수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모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모험에는 우여곡절이 따르고 기복이 있지요. 여러분이 큰 희생 없이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험을 해보십시오. 결과가 나쁘면 빨리 중단하십시오. 결과가 좋으면 파도를 즐기면 됩니다. 어차피 별로 정확하지도 않을 텐데 어느 모험이 최선일지 미리 알아내려고 낑낑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낫습니다. 4번째, 투지와 끈기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네, 무언가가 어렵다거나 다소 불쾌하다는 이유로 즉각 그만두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취향 중에는 습득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유쾌해지지 않지요. 로스쿨이 싫고 변호사가 되기 싫다면 법조계의 다른 직업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커리어를 완전히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조계가 싫어서 그 분야를 떠났다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정보가 그처럼 불충분했는데 어떻게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맞게 변하면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살아있으십시오. 변화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권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선택권이 있는 게 명백한 일들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부터 하는 겁니다. 입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나 인턴부터 해보세요. 이사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첫 장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불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즉,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로 그처럼 괴로워하는 것은 후회라는 망령의 탓이 큽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지요.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갔는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내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되뇌이지요. 실제로 더 많은 정보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그냥 결정을 내리기 싫어서 꿈을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이해할 유일한 방법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커리어가 나에게 맞을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일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심의 언저리에 서서 망설이는 사람들은, 팩트가 다 수집될 때까지 결정을 꺼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직접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팩트가 모두 수집되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실수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더 잘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쓰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대신에 선택권을 늘릴 방법, 선택의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실망감에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꿀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잘 산다는 것에 관하여 언젠가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캐릭터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캐릭터가 떠올랐고 제대로 된 캐릭터이고 진실하다면 그때부터는 캐릭터가 스스로 집필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냥 캐릭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캐릭터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일부 소설가들과는 달리 포크너는 집필을 시작했을 때 어떤 책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였지요. 그가 창조한 캐릭터와 그가 설정한 상황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측면을 가진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천재의 작업 방식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방식, 즉 기발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행해서 비전을 현실화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크너의 경우 작품의 비전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구체화되었지요. 미리 다 계획하거나 짜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쩌면 운이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계획한 대로 커리어를 쌓거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대단한 보상에 따르는 커리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커리어를 쌓거나 계획한 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오긴 왔는데 정확히 뭘 하는 게 최선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들은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은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내면서 무언가를 또 배우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을 조정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다고 혹은 책을 찾아본다고 전문가에게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하루하루를 실제로 겪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경험을 가져보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직접 느껴보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흔히 말하는 그 목표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싶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플롯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나만의 인생 내러티브를 한번 짜보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 플롯이라는 게 온전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요. 플롯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꼬이고 캐릭터들은 대본을 벗어나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내러티브가 자기 자체적으로 저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삶을 내가 만들기는 하지만 모든 결과를 온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만들어 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치 다음번 커브를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전혀 통제가 안 되거나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경험을 해 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에 맞춰 계획이나 여행을 수정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는 뜻이지요. 이는 가이드북 없이 일주일간 로마를 방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법을 생각할 때는 예술가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술가처럼 산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에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교육가 론 버크먼의 메이커스 랩에 나온 사례들처럼 시인이나 조각가, 소설가, 작곡가는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서서히 알아갑니다. 베토벤 역시 앞에 나온 다음에 와야 할 가장 적당한 음을 고르면서 한음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지요. 뭘 그릴지 알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인생은 당신이 쓰면서 동시에 읽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 예술가처럼 산다는 것은 계획을 절대 세우지 말라거나 가만히 앉아서 삶이 정신을 쏙 빼놓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마치 예술품과 창작자같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이지요.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여러분의 경험, 이 둘은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가이드북을 가진 관광객이 세세한 여행 일정을 짜듯이 삶을 계획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기차가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어떨 때는 아예 운행조차 하지 않는 곳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기차는 예정에 없는 곳에 멈춰서고 종종 선로를 이탈하며 제 갈 길을 가지요. 그렇지만 핵심은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취업이 좌절되고 제출한 제안서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됩니다. 때로는 기다리던 배가 들어오지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밖의 일들, 차질, 예상치 못한 선물, 불러들어온 행운, 여러분을 정신없게 만드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처럼 사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쓰면서 동시에 읽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지요. 결말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여러분만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책이 되려면 음미하고 곱씹고 소화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읽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책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 어쩌면 두세 개의 플롯이 꼬일 것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책이나 시 혹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한 대로 나오게끔 집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눈 여러 교훈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10대 때 혹은 20대 때 살아가고 싶었던 그 책은 나이가 든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지요. 이런 시각에는 어느 정도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각은 보통 나이나 경험과 함께 쌓입니다. 열망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정확한 형태나 윤곽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요. 일부는 타고난 것이고 일부는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에 그 재능을 남김없이 다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뛰어가는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리고 있었다. 자네 어딜 그리 급하게 가나? 랍비가 물었다. 제 삶을 뒤쫓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아마 그건 자네 뒤에 있을 걸세. 자네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어. 로마 여행 계획을 도와줄 썩 괜찮은 가이드북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정확하고 빡빡한 세부 일정표를 만들 수도 있지요. 사전에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결정한 것들을 볼 수 있게 전체 여행을 세세하게 연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가 마음에 들지 찬찬히 두고 볼 시간을 남겨두는 관광객도 있지요. 잘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데도 어쩐 일인지 우리는 여행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놓은 관광객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걸으며 도시를 한껏 느끼고 있는 사람은 대책 없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때로는 그저 기다리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어요. 빈둥거리며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를 늦추면 앞으로 다가올 것이 도착했을 때 알아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잘 산 인생을 살아라. 답이 없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하고 음미해야 할 미스터리지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계속 다듬어가는 것을 통해 잘 산 인생을 추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산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삶에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종종 비이성적이라거나 비과학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에는 과학을 사용하고 과학이 닿을 수 없는 곳에는 과학을 사용하지 않는 게 훌륭한 과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지요. 어쩌면 어떤 것들은 앞으로도 영영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뒤돌아보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의 삶을 진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은 모두 답이 없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연재 만화 켈빈과 홉스의 마지막 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6살짜리 꼬마 켈빈과 호랑이 인형 홉스가 썰매를 타고 눈 덮인 언덕을 신나게 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꼬마 켈빈은 호랑이 인형 홉스에게 오늘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루라며 이렇게 말하지요. 홉스, 내 오랜 친구야. 마법 같은 세상이야. 탐험을 떠나자. 저는 여러분이 잘 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도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길 바랍니다. 부디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의 대저택이었습니다.